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아 불변의 원칙이라는 유명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임숙 소장님. 엄마의 말 공부로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이분이 20년의 어떤 육아 상담 강연 노하우를 담은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총명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8가지 절대 법칙. 육아 혼돈에 지친 부모를 위한 등불 같은 생애 첫 육아서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기부터 한 중학생 이런 엄마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정말 많은 육아서를 썼었고 따뜻하고 단단한 혼육이라는 책도 쓰셨고 강의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아동 청소년 심치료사, 의사소통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되게 배운 점이 많았어요.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육아서에 늘 관심이 많거든요. 20년간 아이와 부모를 상담하면서 공부하고 깨달은 육아의 절대 원칙,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육아가 왜 힘들까라는 부분이 앞부분에 다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안 한 걸 지금의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 책 안 읽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책을 읽어줘야 된대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아이에게 그런다면 모두 이상한 엄마라고 할 거다. 진짜 아이한테 책을 안 읽어주면 요즘은 되게 이상한 엄마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놀아주기래요. 우리 엄마는 나가 놀아라 이러고 엄마가 나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안전하게 나가서 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결국 엄마가 매번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죠, 엄마가. 세 번째는 공부시키기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의 공부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숙제도 안 봐줬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상황이 정말 우리 엄마들이 힘든 상황이 됐다. 편한 것도 있죠. 세탁기도 생겼고 어린이집도 생겼지만 또 그 반대로 힘든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잘하고 싶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의 육아에 빠집니다. 육아서를 읽으니 육아서마다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더 혼란스러워요. 한쪽에서는 어릴 때 많이 안아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손 타기 쉬우니 가끔만 안아줘도 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육아서마다 정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육아서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는 육아를 해야 한다. 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과 기질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장점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기질별 육아를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이렇게 낯선 상황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잘 흥분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의 케이스는 민감도가 높은 아이. 그래서 싫은 것도 잘 참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면서 사회적으로 눈치를 좀 보는 아이. 지속 성향이 높은 아이. 보상받은 행동을 스스로 지속한 아이. 그러니까 좀 성실한 아이. 공부 좀 잘할 수 있겠죠. 요런 아이들. 여러 가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이마다 부모가 해줘야 될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리뷰를 다 못하게 돼서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것은 엄마의 말이라고 합니다. 밥을 잘 먹게 하는 말, 양치질 잘하게 하는 말, 숙제를 잘하게 하고 책을 읽게 만드는 그 말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충고하고,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매수까지 해요. 막 돈 줄게, 뭐 줄게 이렇게 하죠.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쓸수록 아이의 심리 상태는 더더욱 나빠지고 커갈수록 문제 행동의 수준이 위험해진다. 이제는 부모가 말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을 쓰셨어요. 친구가 따도 흘리고 슬픈 아이에게는 속상하구나,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 친구들이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고 다시 친구가 되어줄 거야. 모두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이 대화가 이제 공감, 위로, 격려. 요게 한 세트로 대화의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공감을 먼저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부모의 말이라고 합니다.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있다면, 책을 안 읽다가 잘 읽는 아이가 있다면 책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집중해서 읽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 찍어서 간직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 보래요. 그럼 아이의 태도를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제 더 집중하는 거죠. 엄마가 사진 찍어서 간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책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줄거리가 뭐니, 주인공이 뭐랬니,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냥 태도 자체를 칭찬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전문 용어 5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힘들었지, 힘들었구나, 너 힘들어 보여, 이렇게 힘든 것을 읽어주는 것.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주는 것이래요.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이유가 없이 그럴 리는 없잖아.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어도. 세 번째, 그래, 좋은 뜻이 있었구나. 너의 마음에 선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훌륭하구나.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래요. 다섯 번째는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5가지 언어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사회성이라든가 학업 성취도 같은 것이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엄마 아빠에게 자주 혼이 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감정 단어의 특징들이 있대요. 고마워요 라는 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루해요. 심심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짜증나요. 걱정돼요. 긴장돼요. 불안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저도 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거나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든 낳지 않았든 이런 육아서를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를 키워주는 것, 정서적으로 보살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좀 나도 힘들었는데 라는 생각. 나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막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나는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욕 죽어라 받아 먹었는데, 그죠?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때론 억울할 때도 살짝 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요 많이 놀지를 못한다고 해요. 하루에 2시간은 놀아라 라고 이임숙 소장님께서는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근본 이해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놀아도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자유가 없이 관리받는 놀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늘 한계를 설정하고, 조심해, 그건 하지 마,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고 간섭해요. 놀이가 재미가 없대요. 두 번째, 놀이 친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울려 놀 친구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놀이 종류가 제한적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 도구가 없어도 닭싸움, 술래잡기, 숨바꼭질, 얼음땡 등등 너무 많이 했어요. 금 그어가지고 아기 사방 이런 것도 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만들어진 장난감, 터닝 메카드 이런 거 돌리면서 그냥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의 물건으로 나뭇가지랑 흙으로 장난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 돈 쓰는 걸로. 그러니까 놀이 종류가 제한적이니까 조금 놀다가 심심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싶어 하고 그런다고 해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부터. 상담으로 온 아이들, 이 소장님께서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고마운 점을 물으면 별로 없다고 대답한대요. 어머나.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 그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마음은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아이에게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거나 이렇게 막 제한을 거는 것들이 아이는 괴롭고 슬프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고마울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뜻함과 감사하고 감동받는 경험이 올바른 삶으로 이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도 있는데 잘못하거나 크게 혼을 내거나 정말 때리거나 막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막 너무 심하게 표출하면 아이들한테는 억울함, 원망감 이런 걸 가지고 고마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을 알아봤대요. 못하는 아이는 엄마가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공부가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더 공부를 원래 못했는데 더 싫어지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한대요. 물어봤더니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받아쓰기를 잘 못해서 60점 전후의 성적을 받았대요. 엄마도 그 점수가 걱정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늦게 깨쳤으니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학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아이를 안심시켰대요. 덕분인지 받아쓰기는 싫어하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머리 쓰는 놀이, 수학, 미로찾기, 퍼즐, 보드게임도 전략게임 같은 걸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배우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자,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를 조금 못해요. 셋 중에. 그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20살이 되면 무조건 너는 글을 잘 쓸 거야. 20살 돼서 글을 못 쓴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없겠대요. 그래서 그래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리고 네가 작가의 아들인데 글을 못 쓰겠어? 잘 쓰겠어. 너는 엄마를 쏙 빼다 박았는데 이러면서 용기를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막 이렇게 공부를 막 잘하고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학교 가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만 돼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죠? 아이의 이런 학습, 사회성, 교우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최상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건강하게 학교 잘 가서 감사해요. 그냥 아픈 데 없어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죠. 인지적 재미를 키우는 방법 5가지. 인지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좀 키우는 방법. 의욕이 없다. 공부를 싫어한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예 풀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아이들 키우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무엇이든 비교해보자라고 합니다. 떡과 케이크를 비교해보기,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대화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보기. 이런 질문이죠. 떡볶이는 누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생각을 막 하게 되겠죠. 떡볶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것 같고 고춧가루가 언제 나왔을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초록색 고춧가루는 왜 없어? 라고. 너무 창의적이죠. 그래서 초록색은 고추가 안 마르나? 말하면서 빨간 고추만 마르나? 얘기했더니 아이가
누가 유튜브에서 그 초록색 고춧가루 만든 고추장을 찾아서 전주까지 가서 촬영을 해왔다고 저한테 막 설명하더라고요. 엄마, 초록색 고춧가루가 있어. 그래서 초록색 고춧가루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어.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유튜브 너무 봐라고 미울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을 또 충족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김유라 TV 보듯이. 네. 질문 4번째. 나만의 퀴즈 노트 만들기라고 합니다. 설렌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을 3가지 이상 적으시오. 이런 이제 아이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자, 설렌다라는 3가지. 설레임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성적표 받을 때, 아빠가 문제 낼 때, 이런 게. 이게 이 아이한테는 설레는 순간인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를 하고, 뭐 퀴즈 문제니까 수수께끼 이런 것도 아이들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인지는 통찰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센스, 눈치 이런 어떤 감각입니다. 그거를 잘 교육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은요, 자녀들을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에서 소소한 잡일을 하면서 부모에게서 생업의 기술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고치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등 장사에 필요한 일을 어릴 적부터 배우게 된다라고 해요.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대요. 자, 이런 과정을 많이 하면 통찰력을 키울 수 있고요. 사업이나 학문에서도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메타인지라고 해요. 자, 메타인지를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3단계 질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 진짜 우리 어른들이 읽어도 좋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나의 메타인지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내가 유튜브로 시작한다면 유튜브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위해서 뭘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전략을 세우는 거래요.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일까? 예를 들면은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을 할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이제 메타인지적인 그런 분석, 설명, 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메타인지가 점점 발달하겠죠. 부모와 아이와 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는요, 우리가 초반에 나왔죠. 우리 부모랑 다르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육아에 몰입하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돌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던 부분이에요. 자, 부모가 되어 정신없이 육아에 몰입하고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나 자신이 나를 잘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기도 한다. 자, 첫 번째 원칙. 나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본다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체력 키우려고 운동도 좀 하고, 너무 살찌면 다이어트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둘이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토요일 오후에는 엄마가 좀 쉬고, 일요일 오후에는 아빠가 좀 나가 쉬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거를 보장해준다라고 합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늘 이거를 서로 보장해줬어요. 자기야, 토요일 오후에는 나를 보장해줘. 그 단어를 썼어요, 실제로. 보장해줘.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니까 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되고 혼자 똥오줌 가리고 하니까요. 엄마는 지금 작가의 시간이야. 엄마 지금 책 읽고 있잖아. 엄마 글 쓰고 있잖아. 라고 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육아에서 좀 손을 뗐어요. 엄마가 너 밥도 차려줬지? 뭐도 해줬지?
시켜줬지. 그러면은 엄마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샤론 코치님이라고 그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밤 10시 이후에는 자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세 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 다니면 중학생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나는 내 공부하고 내 자기 개발해야지 라고 미루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원했던 사람인지도 서서히 망각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잘하지를 잊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씩 키우면서도 내가 뭔가 배우고 그 끈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래요.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되게 너무 존경하는 작가님이기도 해서 10권 서평단 이벤트를 통해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선한 부자 프로젝트 공지 보시면 육아불변의 원칙 서평 이벤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